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무제 시대 황태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된 무고의 난 사건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족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확보해 전한의 전성기를 열은 한나라의 7대 황제 무제는 진시황, 당태종, 명의 영락제, 청의 강희제와 더불어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경제의 11번째 아들이었던 무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여자들의 힘에 의해서였지요. 무제의 장모이자 고모인 관도공주가 궁중의 다른 여인들의 자식들을 물리치고 무제를 제위에 올려놓은 주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제는 즉위할 당시부터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지요. 이 여성들 간의 권력 싸움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마침내 무고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고란 미신의 징표나 도구를 통해 저주를 사주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의 궁중 내에서도 상대방을 모함하기 위해 썼던 단골 메뉴였지요. 첫 번째 무고의 난은 장군 공소노가 그의 아내의 무고에 연좌되어 허리를 베어 죽는 요참의 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시 주한세의 무고 사건에 관련되어 무제의 두 딸, 제읍공주와 양석공주를 비롯하여 위왕후의 측근 여러 명이 주살되었습니다. 당시 무제의 황태자 유거는 위왕후가 낳은 단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제에게는 황태자 유거 외에도 왕부인 소생인 제왕 유갱, 이의 소생 유단과 유서, 그리고 무제가 몹시 총애했던 이부인의 아들 창읍왕 유박, 조처벼 사이에 낳은 유불릉 등이 있었습니다. 무제는 황태자 유거를 약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유거가 자기를 닮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을 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무고의 난이 일어난 같은 해 2차 무고의 난이 일어나 마침내는 황태자 유거까지 죽는 커다란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2차 무고의 난의 주동인물은 강충이라는 인물이었지요. 강충은 조나라 땅 한단 출신으로 노래와 춤에 뛰어난 미모의 누이 동생이 조왕의 태자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왕은 무제의 배다른 형인 유팽조였는데 엄격하고 정치에 열중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조왕의 태자, 다는 아버지만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장충은 선천적으로 고자질을 잘하는 기질이 있었기 때문인지 누이 동생으로부터 들은 태자의 흉을 낱낱이 조왕에게 고자질에 바쳤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크게 노한 태자단이 강충을 체포하려 하자 강충은 장안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강충의 가족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죽자 강충은 태자단의 사건을 조정에 호소하였지요. 조정에서는 태자의 소행을 조사하여 그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미한 결과 사형의 논고를 내렸습니다. 조왕 유팽조는 무제의 배다른 형이었기는 하나 이를 내세우지 않는 완고한 인물이었습니다. 유팽조는 조나라 전국에서 용맹한 자를 뽑아 친히 흉노토벌의 공을 세워 태자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는 상서를 올렸지요. 흉노토벌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태자는 사형을 면하고 폐태자한다는 처분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무제가 강충을 처음 보았을 때 강충은 아주 기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제는 이런 강충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특히 제후국의 일을 두려움 없이 고발하는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강충을 기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충은 자신이 왜 기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비위를 캐내어 고발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무제의 고모인 관도공주나 황태자의 비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발해서 고발할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황제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황태자의 사자가 수레를 몰고 달린 일이 있었는데 강충은 이 사건을 적발하였지요. 이를 안 황태자가 사람을 시켜 강충에게 눈 감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강충은 듣지 않고 그대로 무제에게 보고하였던 모양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무제는 어떠한 권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충의 강직한 태도에 더욱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충은 황태자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지요. 이때 무제의 나이는 66세였으며 황태자의 나이는 38세의 장년이었습니다.
무제가 세상을 떠나면 황태자가 즉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강충은 서둘러 무고를 준비하였습니다. 나무 인형을 여러 개 만들어 궁중 여기저기에 묻었지요. 황후의 궁전, 황태자의 거처 주변에도 여러 개 묻었습니다. 이때 무제는 나이가 늙어 사람을 의심하는 일이 많았고 미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제가 낮잠을 자다가 나무로 만든 사람 수천 명이 몽둥이를 들고 자신을 때리려 하는 꿈을 꾸다 깜짝 놀라 잠을 깼는데 그 후로 병석에 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충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흉노 출신인 무당다나를 매수하여 궁중에 무고의 기운이 있으므로 제거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무제에게 아뢰게 하였지요. 신선 사상에 빠져 있던 무제는 이 말을 고지 듣고 강충에게 이번 무고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충은 득이양양하였지요. 후궁에 거쳐 황후와 황태자의 궁전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파는 곳마다 어김없이 나무 인형이 나오자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벌리며 어리둥절해했지요. 특히 황태자 궁전 근처에서 많은 인형이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단에 쓴 글이 나왔는데 이 또한 무제를 저주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강충은 전혀 내색 없이 이를 황제에게 아뢰어야 한다며 황태자를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황태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황태자의 소부가 강충을 죽여 없애는 것만이 황태자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대책을 말하였지요. 황태자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강충이 한 행동으로 보아 비상수단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면할 길이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뜻을 굳힌 황태자는 그의 가신에게 황제의 사자를 사칭하도록 하여 강충을 잡아오게 하였지요. 장충이 황태자 앞에 연행되어 오자 황태자는 강충을 크게 꾸짖은 다음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이 수없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희대의 요망한 인물 강충의 최후였습니다. 이 무고의 난을 날조하는 데 협력한 자는 궁중에도 무고의 기운이 있다고 말한 흉노 출신 무당다나였는데 그도 역시 상림원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때 무제는 감천궁에 있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주제와는 어긋나는 이야기이지만 감천궁은 진나라의 시황제가 함양 서북쪽 감천산에 지은 별궁이었는데 무제가 이것을 확장하여 개축한 궁이었습니다. 태산에서 봉선한 다음 해인 기원전 109년 무제는 감천궁에 거대한 통천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름과 같이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누대로 지상에서의 거리가 100여 장이나 되어 비구름이 감돌았고 누대 위에는 승로반을 만들어 구름 위에 이슬을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한나라 때의 장은 지금의 2.25m였으므로 100장이라면 200m가 넘는 셈이니 당시의 건축 기술로 과연 이런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지 심한 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자치통감 주석에는 통천대의 높이가 50장이고 장안에서의 거리가 200리인데 통천대에서 장안성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역시 과장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덜 심한 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름 위의 이슬이란 신선의 약이라 하여 무제가 마셨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제는 진시황과 함께 역대 중국의 황제 중에서 신선 사상에 가장 빠진 황제로 난데라는 남자 무당에게 사기까지 당할 정도였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었지요. 강충의 목을 벤 황태자는 간사한 무리가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다고 백관들에게 알리고 북군의 사자 이만을 불러 부절을 주어 북군을 출동시키도록 명하였습니다. 뒤에 밝혀졌지만 황태자는 강충 세력의 반격을 우려해서 북군을 출동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미숙했을 뿐이었지요. 북군의 사자 이만은 부절을 받았으나 북군의 영문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니 눈치를 본 것이지요. 황태자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호위 병사들과 백성들을 끌어내어 장락궁 서문 근처에서 승상 유굴리의 부대와 5일에 걸쳐 싸운 결과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승상 유굴리는 황태자가 반란을 꾀한 것으로 생각했고 황태자 유거는 승상 유굴리가 강충의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장안의 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감천궁에서 받은 무제는 재빨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레바퀴로 방색을 설치하라. 병졸과 백성들이 많이 상할 것이니 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성문을 굳게 닫아 반란의 무리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승상 유굴리는 황태자의 군대와 싸우면서 승상의 인수를 잃어버릴 정도로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무제는 반란의 진압을 명령하면서도 전투의 확대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등 자신만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천궁에서 앓고 있다던 무제가 장안성 서쪽 건장궁의 모습을 나타내자 황태자의 민병들은 도망치기에 바빴고 점점 패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황태자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장락궁 남쪽에 있는 두문으로 나와 도망쳤지요. 이때 성문은 사직 전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전인은 부자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눈치껏 해야겠다고 황태자가 도망가게 성문을 열어두었던 모양입니다. 황태자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안 승상 유굴리는 전인의 책임을 물어 그를 목배려 하였지요. 그러자 어사대부 경승지가 이를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무제는 경로하였습니다. 모반한 자를 도망치게 한 관리를 승상이 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슨 이유로 어사대부가 그것을 만류했냐는 것이었죠. 무제의 문책에 어사대부 경승지는 황망한 나머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황태자 유거는 동쪽으로 도망가 호연 천구리에 은신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업심이 많은 마을의 한 신발 장사가 황태자를 숨겨주고 식사를 제공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호화롭게 자란 황태자로서는 몹시 가난한 신발 장사 집에서 숙식하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연에는 황태자와 안면이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견디지 못한 황태자가 그 부자와 연락을 취하는 바람에 은신처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호연의 병사들과 관리들이 황태자의 은신처를 포위하자 체념한 황태자는 목을 메었지요. 장보창이라는 병졸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신한연 소속 아전인 이수와 함께 황태자를 붙잡아 안고 목을 찔러 절명시켰습니다. 신발 장사는 포위한 병사들과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쳤고 황태자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던 황태자의 손자 유병희는 생명을 부지하여 옥에 갇혀 여죄수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나중에 선제로 즉위하니 이 또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서 다음 편에서 이야기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황태자가 7월에 강충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8월에 호연에서 죽기까지는 꼭 29일이 걸렸습니다. 무제는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는 황제였지요. 황태자를 도망치도록 내버려둔 전인과 북군의 영문 앞에서 태자로부터 북군 출동의 부절을 받은 이만 등이 모두 요참의 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만은 부절을 받기는 했으나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부절을 받아놓고 형세가 유리한 쪽에 가담하려는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차명에 처한 이유였습니다. 호연에서 황태자의 목에 칼질을 한 두 병졸의 포상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여루에 봉해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황태자 무고 사건은 끝났으나 그 후 황태자의 무죄를 상소하는 사람이 잇따랐습니다. 호관연의 삼로 영우무를 위시하여 고조묘의 수비관인 전천추 등 꽤 지위가 높은 사람들까지 황태자가 죄가 없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무제가 전천추를 불러보니 씩씩한 장부의 기상이 넘쳐 흐르고 그의 말은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이에 무제는 크게 깨닫고 전천추를 외무장관격인 대웅녀로 삼았습니다. 부자지간의 일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공이 그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혀 말하니 이것은 고조의 신령이 공으로 하여금 나를 깨우치게 함이로다. 이 무고의 나는 전천후 등의 주장 외에도 강충이 모든 것을 날조했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게 되었지요. 황태자는 당초 간악한 강충을 죽이고 그의 잔당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아버지 무제에게 반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도 판명되었습니다. 무제는 이 일에 지나치게 대처했음을 깊이 뉘우치고 황태자가 죽은 호연에 사자궁을 짓고 귀래망사지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제는 강충의 삼족을 멸하고 강충에 협력했던 환관 소문을 위수의 다리 위에서 불태워 죽였지요. 호연에서 황태자의 목에 칼질을 하고 여루의 자리에 올랐던 두 사람은 관직이 삭탈되고 일가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황태자의 무죄가 판명된 것은 기원전 90년의 후반이었습니다. 이해 전반에 무고의 난의 여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되어 주살된 사람은
승상 유굴리였지요. 유굴리는 무제의 배다른 형인 중산왕 유승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승은 철저한 향락주의자로 무려 120명에 이르는 자식을 두었는데 유굴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무제의 조카뻘이 되는 것이지요. 유굴리의 아들이 장군 이광리의 딸과 결혼했으니 이광리와는 사돈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해 3월 오원과 주천을 침공하여 한나라 도의를 죽인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 이광리가 7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유굴리는 위교 부근까지 전속 나가 출정하는 사돈 이광리의 송별연을 베풀었지요. 이 자리에서 이광리는 승상 유굴리에게 서둘러 창읍왕 유박을 태자로 세우도록 황제께 주청하라고 꾀었습니다. 그리 되면 두 사람의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창읍왕은 무제가 몹시 총애했던 이 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부인은 이미 죽고 없었지만 이광리의 누이이기도 했지요. 더구나 그때는 황태자 유거가 죽은 후 무제가 아직 후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지요. 유단, 유서, 유불능, 세황자가 유굴리 등이 세우려던 창읍왕 유박의 경쟁자였습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연왕 유단이 황태자가 될 차례였으나 무제의 마음에 차지 않았고 그의 동생 유서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남은 유불능은 후궁인 조처벼가 낳은 아들이었지요. 여기서 다시 주제에서 다소 어긋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유불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불능을 낳은 조처벼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주먹이 꼭 쥐어진 채로 펴지질 않았는데 무제의 손이 닿자 스스로 펴졌다고 하지요. 때문에 궁중 사람들은 그녀를 주먹부인이라는 뜻으로 권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처벼는 임신한 지 14개월 만에 불능을 출산하였다고 하지요. 고대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던 요임금이 임신한 지 14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어 무제는 이 전설에 따라 불능이 태어난 궁전의 문 이름을 요모문, 즉 요임금 어머니의 문이라 고쳤다고 합니다. 불능은 무제를 많이 닮아 유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하였다고 합니다. 창읍왕이 황제가 되면 이광리와 유굴리는 모두 외척으로서 그 지위가 튼튼해진다.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경쟁자인 유불능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고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승상 유굴리는 자기 부인을 시켜 마침내 그 방법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때는 여러 번 무고의 난이 휩쓸고 간 직후였고 무고의 대부분이 날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여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고발할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지만 유굴리의 부인은 이에 개의치 않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내자령으로 있는 곽양이 승상 부인의 무고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는 직책상 후궁들과의 접촉이 많아 국내의 동정의 정보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이 사실임이 판명되어 승상 유굴리는 요참의 형에 처해지고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화를 입었습니다. 이광리는 당시 흉노 정벌 원정 중이어서 일단 그의 처자가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광리는 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큰 공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무모하게 흉노 땅 깊숙이 침공하여 무리한 작전을 거듭한 결과 5만의 기병을 거느린 선우에게 대패하여 마침내 흉노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옥에 갇힌 이광리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나 흉노에게 항복한 이광리는 오히려 선우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호화스런 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지요. 이보다 먼저 흉노에게 항복하여 흉노의 정령왕이 된 한나라의 장군 위율이 이광리 때문에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기회를 노리던 그는 선우의 어머니가 병석에 눕게 되자 흉노의 무당을 포섭하여 탁선, 즉 무당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를 조작했지요. 선대의 선우 훌령이 무당에게 나타나 제사를 지낼 때 한나라 장군 이사를 왜 제물로 바치지 않느냐고 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탁선을 조작한 것입니다. 흉노 사회에서 무당의 탁선은 절대적인 것이었다고 하지요. 마침내 선우는 이광리를 죽여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찌되었든 허망한 꿈을 꾸었던 이광리도 죗값을 받은 것이었지요. 무제는 재위 54년 중 50년 동안이나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전쟁은 그 대부분이 변경의 흉노족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몇몇 전쟁은 흉노족을 괴롭힌 침략 전쟁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오랜 세월에 걸친 전쟁 때문에 국고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의 감소 또한 막대하였던 것입니다. 무제는 그의 만년에 이르러 이 이상 전쟁을 계속하다간 진왕조처럼 쉽게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원전 89년에 조칙을 내려 정복전쟁을 중지하고 경제의 재건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신선의 도를 말하는 방사들을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기원전 87년 무제는 오작궁에서 죽으니 그의 나이 71세였지요. 창읍왕 유박과 유단, 유서를 물리치고 권부인 조처벼가 낳은 유불능이 황제 위에 오르니 이가 소재로 그의 나이 겨우 8세였습니다. 무제는 죽을 때 봉고도의 곽광, 부마도의 김일재, 태복 상관걸에게 어린 소재를 보필하라는 유촉을 내렸습니다. 흥미진진한 한무제 시기의 일화는 황제가 되기 일부 직전에 폐위된 창읍왕 사건의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무제 시대 황태자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된 무고에 난 사건과 그 여파를 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